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년 겨울 공화국을 녹일 따뜻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홀. 강정과 밀양 주민들, 쌍차,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CNM 노동자들과 노점사, 세월호와 내란 사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4 인권 콘서트에 함께 해주십시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는 오래전 내 곁을 떠났고 연락도 끊긴 사람이다. 역대 정권 친인척 비리를 하도 많이 봐서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의원과 지도부를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한 말인데요. 자, 오늘도 종창 브라더스는 정윤의 문건 파문에 주목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정치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외교안보 통일 문제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본의 아니게 국내 정치에 관한 발언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참담한 신경을 담아서 인사했어. 자,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순수한 외교안보는 없다. 모든 외교안보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믿는 정치 신봉론자 이면서 군사 전문가 김종대입니다. 네. 굉장히 멋진데.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 인사말을. 제가 보기에 요새 신문 보는 낙에 인사말. 요즘 신문 보는 재미로 살아. 참 미치겠어. 그렇죠. 이 드라마가 어떻게 갈까. 예. 군사 전문가에서 군사 전문가 플러스 정치 평론가. 나 이번에 직업 바꿀래. 나 정치 평론가 훨씬 재밌어. 네, 정치 평론가 좋아. 이게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을 살짝 주면서 도대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전부 이게 눈과 귀가 열렸어요. 국민들의. 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신문 보는 재미에. 예, 신문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 조중동이 왜 이래 재밌어. 나 참 미치겠어요. 확실히 이 언론이 이제 저는 언론의 건강성을 안 믿습니다. 특히 그 종편 조중동과 같은 이 유력 언론파는 안 믿거든요. 건강성을 안 믿기 때문에 출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불러주지도 않지만 요즘은. 그런데 그 언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무게감은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입이 있는데 어떻게 말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악취가 폴폴 풍기는 이 어떤 그 작금의 사태에서 물 먹지 않으려고 신문의 그 기본은 뭡니까? 네. 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사 쓰고 봐야 돼요. 일단 써야 돼. 일단 써야 돼. 예, 그래서 요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니들 누구 편이냐 이런 생각일 거야 아마. 네. 실제로 지금 조동. 조동의 조중의 그 양 그 전쟁 가운데 하나가 계속 물 먹고 있어요. 물 먹고 있어요. 네. 그 물 먹은 언론사의 정치부장의 신변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언론가의 풍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정치부장 모 신문사의 정치부장뿐만 아니라 네. 이 모 부처 네. 권자의 핵심에 있는 모 부처의 홍보수석께서도 지금 잡으러 안 서실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해동에서 네. 청와대 홍보 기능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지금처럼 유리한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도 홍보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대체 뭘 얼마나 못하길래 그러니까. 원래 못하면 홍보 탓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원래 못하면 홍보 탓을 합니다. 그래 다 그래요. 네. 어느 조직 가든지 네. 홍보가 안 돼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결정적으로 어제 청와대 해동을 보니까 전부 다 용비어천가를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비어천가 핵심은 되게 이런 겁니다. 안 봐도 화난데요. 우리 각하께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잘못해가지고 문제입니다. 뻔하죠 이거. 그렇군요. 자, 어제 있었던 얘기를 좀 받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명을 드디어 거론하셨어요. 네. 28일 이후에 처음으로
두 명의 실명을 딱 거론을 합니다. 정윤회와 박지만. 자, 어제 있었던 발언 전문을 쭉 놓고 봤을 때 박 대통령이 어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자, 우선 되게 저는 세게 한번 정면 돌파.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야 너희들. 약간 이런 심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김종대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딱 잘라서 결론적으로 국민과 한판 싸우겠다는 의지로 비춰졌습니다. 네, 나는 365일 24시간을 오로지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찰주여 일하는데 감히 너희들이 날 이렇게 흔들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저기 그 어떻게 말이지? 나를 이렇게 저기 갖고 놀고 흔들고 찌라시 갖고 말이지. 감히 나를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이거 국민과 한판 싸워보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두 사람은 뭐 권력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한 사람은 내 곁을 떠나고 뭐 얘 내 인이야 첫사랑이야? 뭘 내 곁을 떠난 게 왜 또 문제인데? 또 뭐 내 옆에도 안 와 또 박지원 네. 동생에 대해서는. 예. 아니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래 동생 옛날 지인들 뭐 그렇게 다 나는 멀리하고 오로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저 이렇게 좀 숭배해줘도 모자란 판에 감히 나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개인 삶의 목적은 없다. 없다. 오로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말겠다는 꿈. 그 꿈을 이루려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발음 잘하셔야 돼. 국민의 행복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 행복을 말겠다고 하셨어. 어제 그랬어요? 아니야. 말아버리면 안 되고. 아니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꿈. 그러니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말고 말아먹는 거야? 있다니까. 만들고가 아니라 말고 말고 있다니까. 아이 나 미쳐 내가. 네. 그러니까 네. 좀 알아듣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옛날에 이럴 때 조선국왕은 나의 부덕의 소치로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원성을 표출하는구나. 다 과인의 부덕이다. 이러면 신하들이 전하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는 그래, 시나리오야. 정석이거든, 시나리오거든. 근데 박 대통령은 그런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감히 나를이야, 감히 나를. 이거는 군주 중에서도 이 권력의 나르시즘에 몹시 취해 있구나. 자기의 어떤 권력을 타고나면서부터 자기의 어떤 기질적 권력자라는 이런 어떤 나르시즘에 박 대통령이 함정에 빠져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그 언어와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감히 나를이에요. 매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중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선의 핵심은 네. 이 늘 개국공신 또는 친인척 또는 측근 그렇죠. 이런 게 다 비선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선들이 횡령할 때 늘 나라가 어지럽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의 기틀을 만들려면은 이 비선들을 척결하는 것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늘 역사적으로 그래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잘 알겠지만은 태종이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친인척들 자르고 개국공신 자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른바 그 정윤회 파동이라든가 십상시 파동이 나면서 헷갈렸어요. 네.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는 건지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 곁에 있었던 정윤회와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박지만이 네. 지금은 내 곁에 있지 않고 옆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 줌으로써 네. 이 권력투쟁은 정윤회라는 개국공신 또는 측근 네. 정윤회 옆에 있는 측근들은 바로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진 3인방이겠죠. 네. 그 다음에 친인척으로 대표되는 박지만 이 역사와 같은 맥락을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측근과 개국공신 친인척들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 다 내 곁을 떠났고 옆에도 없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과연 국민들이 그것만으로 이 개국 공신들과 친인척들이 아무런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농단하는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 거죠. 네. 왜냐하면 곁에 없고 옆에 없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증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밖에서 내가 친인척이다, 내가 인척이다 한마디만 하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 가가지고 심지어 그 사람 한번 만나려면 7억 주고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리는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는 어제 말씀하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다 너무 분명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찌라시를 가지고 말이야. 찌라시에 나오는 걸 갖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찌라시. 모든 사진에 이제 신문 일면에 특히 이건 뭐 또 내가 조선일보 좀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조선일보 일면 톱 사이드 상단에 보면은 똥 씹은 표정으로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옆에 김무성 그 대표가 네.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네. 네. 은근히 남의 불행을 즐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네. 근데 요 옆에 계신 김무성 대표가 뭐라 그랬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찌라시에서 봤다. 찌라시. 맞아. 아니 찌라시 무시하면 안 돼요.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 지난주에 찌라시 무리하면 안 대화록이 된다. 통째로 증권가. 네. 이거 찌라시 작성하는 사람 기분 나쁜 일이라고 이게. 네. 그거 보고 저기 정상회담 대화록까지 울부짖으며 낭독하신 분이 옆에 있는데 옆에 앉은 대통령이 찌라시 수준이다. 이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 어씨 찌라시 너무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거 갖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던 양반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찌라시 같은 표정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찌라시 모임이야 이게. 찌라시 모임. 그 다음에 사설 정보지란 말도 있어. 사설 정보지. 근데 찌라시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속된 표현이고 은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은어. 그래가지고 뭐까지 나왔냐면 신문에 찌라시냐 지라시냐 지라시냐. 짜장면이냐 자장면이냐. 자장면이냐 이걸 또 기사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 국어 교육을 그거 또 참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찌라시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왜 신문에 부동산 광고 전단지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 아르바이트가 3,000원짜리라고. 그러면은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네. 신문 그 보급소 애들이 네. 이거 무지하니 빨리 끼워. 보면 아주 선수야. 옛날에 수배자들이 그 일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좌파들은 찌라시라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전단지라는 뜻입니다. 요게. 전단지. 근데 증권사 사설 정보지 이건 뭐냐면은 그 소스가 많아요. 국회 보좌관, 네. 정보기관, 네. 기업체 저 기획실 요원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보팀들이 경찰. 모인다고. 예. 그러면은 쭉 취합이 되거든 이제 소문들이 이걸 누가 정리하는 거라고. 그걸 누가 하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아니 이게 사설 정보지 이러면서 공식 언론만 아니라 뿐이지 이걸 신문에 끼워 넣는 전단지라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찌라시 신문 이런 거 뭐 이게 뭐요? 조중동이 옛날에 그 장사를 많이 했잖아. 많이 했어요. 지국에서 요새도 몇 개 언론은 지라시 장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지. 예. 아유 정보 장사를 합니다. 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 재밌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청와대의 실세는 진돗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웃으셨다 그러던데요. 네. 농담하신 거라고. 예. 썰렁해.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 정윤회 씨께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12월 1일인가 12월 2일인가요? 예. 본인이 이제 개국봉신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사냥개였는데 앞으로는 진돗개가 앞으로는 진돗개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오. 워딩이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겹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고 하는 게 농담으로 우리는 웃어 넘어가지만은 네. 정윤회 씨가 생각할 때 뭔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내가 앞으로 진돗개가 되겠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나를 실세로 다시 나를 격상시키는 불러주시려나? 이건 암호문이야. 암호문이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암호지령이야 이건. 암호지령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실세가 아닌 나의 진짜 실세라는 뜻을 진돗개 하나로 발령한 거야.
진돗개 하나. 진돗개 하나로. 진돗개 하나로 발령을 한 거야. 발령을 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문제를 안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인들이 빨리 알아들어. 진돗개 발령을 하면은 전군이 비상사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윤회 씨가 진돗개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네. 청와대가 진돗개 비상사태에 하나가 들어가요. 진돗개. 아니 그리고 진돗개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아니 이거 내가 군사 전문가로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정군이 비상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진돗개 하나는 통합 방위 사태라 그래서 지역 단위의 네. 그 방위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무장공비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포항 일원에 진돗개 하나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 군, 경찰, 민방위, 예비군이 다 소집이 되는 사태. 그래서 그 시도지사가 위기관리라고 합참의장이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사태인데 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이게 진돗개 하나인데 네. 이번에 진돗개 발언은 뭐냐면은 전 정권을 비상 거는 게 아니라 정윤회 하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지령을 준 거라고. 그래서 이게 그 군의 진돗개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도 이제 새로 알았네요. 이게 지역에서만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정윤회 씨가 12월 1일인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진돗개 발령을 내리니까 청와대 비상령이 내려가지고 어제 이렇게 다 소집이 된 건가요? 네. 이건 이제 새누리당 진돗개 사태죠. 참 그 대통령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또 풍부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듣는 청취자들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윤회 씨는 자기가 사냥개였는데 이제는 진돗개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렇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냥개라는 거는 이제 토사구팽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개였다. 내가 계획공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냥이 끝나니까 나는 지금 삶모질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런 세포트인데 그러나 나는 사냥개가 되지 않겠다. 나는 삶모지지 않겠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진돗개가 되어가지고 다시 청와대 곁에 있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농담은 농담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뭐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농담 안에도 다 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진돗개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왜 진돗개를 실세라고 하셨어요?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진돗개를 딱 적시해서 하신 것도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진돗개는 또 보신탕으로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진돗개가 아니라 똥개를 먹어야 맛있어. 대통령께서는 어제 분명히 정윤회 씨하고는 연락을 끊었다. 내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윤회 씨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정윤회 씨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되자마자 네.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윤회 씨한테. 네.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친화력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할 수가 새누리당 없어요.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화를 대통령께서 직접 한 것,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전화를 해준 사람은 아주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 선거 언제 끝났죠? 작년 12월 12월, 재작년 그러면 12월 18일. 직접 통화하신 게 얼마 되지 않았나요? 그 피곤한 시점에 쉬기도 바쁠 건데 다음 행사 준비하기도 그럼요. 기자회견 준비하기도 바쁜 그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셨다는 이번 사건을 쭉 보면은 늘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게 항상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방 뽀록이 나요. 나는 해명을 하더라도 이걸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 다 틀리니까 계속. 그렇죠. 이게 퍼즐 맞추는 게 국민들의 일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와대가 지금 얼마나 위기 의식에 내몰렸는가 이런 점도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 걸 세 번째 봅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랬어요. 이때 정권은 확실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한 4차 핵실험 한다고 계속 협박해댔지 않습니까? 네. 예. 남측 정부가 그렇게 원하는데 북한도 한 방 터뜨려주지. 그때 4차 핵실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정부가 아주 기우절진했어요.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4차 핵실험 뭐 이거 갖고 안 되잖아 이게. 네. 그런데 세월호가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랬죠. 예, 이거는 그 초태풍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또 와중에 이게 세월호 참사 참 쓰라리잖아. 네. 이거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있어요. 유족들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5일 날 그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위로하는 듯하다 끝부분은 그런데 북한 4차 핵실험으로 나라가 안보가 어려운데 또 어떻게 북한 4차 핵실험으로 또 이 세월호도 그렇게 해보려고. 이 정도 기우제에 지냈으면 북한도 한 방 터뜨려 주지가. 끝까지 벌써 말. 한 번도 아니고 계속인데 이렇게 해다가 어떻게 이제 저 재보궐 선거 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이 국정의 난맥상 중에서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돈폭탄 아니면 북한발 위기로 해가지고 그때 넘어왔는데 요번 것은 말이야. 이거는 왠지 좀 그런 것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대통령 개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개인 문제란 예. 말이에요. 과거에는 밑에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벌백계 한다, 저기 뭘 해체한다, 처단한다 이런 용어로 지도 같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어떤 그 저 피해자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대통령이 이 위기 탈출을 했다면 네. 이번의 경우에는 아니 국기문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국기문란이 자기가 있는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분노해서 그게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또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사태로 네. 아주 오래 골고루 겪고 계세요. 네. 예, 아주 골고루 연말에 겪으십니다. 국민들이 아주 1년 내내 참 이게 피로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제 그 회동이 청와대 회동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문서 유출은 있었다. 문서 유출이 문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은 찌라시 수준이다. 네. 사실과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내용이 한 60% 정도는 맞는다.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러면 이게 내용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라는 거는 적어도 0%에서부터 60% 범위에 있는 겁니다. 최대치는 60% 정도는 객관적인 거고 0%는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바로 박경가에 만들었던 문건이 마치 정감록도 아닌데 네. 예언서처럼 다 맞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누구 잘라라 하면 그 사람들 다 잘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정현 홍보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우리가 공부의 속사정을 모르는 우리들은 겉으로만 딱 볼 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에서 김기춘 실장 못지않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정현 홍보수석이 광주시장 차출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선거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언록에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근본도 없는 놈이 네. 놈이라는 또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근본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으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얘 날려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대로 딱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본 사람들이 이런 신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0%라고 보겠는가, 60%라고 보겠는가? 그렇죠. 당연히 60%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수석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김덕중 국세청장 얘기도 나와요. 김덕중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장악력이 부족하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서 실제로 바뀌죠.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이제 예언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록의 지침대로 이게 돼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문건과 관련해서. 예.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그러니까 또 서머리도 해주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서머리를 합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너무 키포인트. 완벽해. 그게 수상해. 그렇죠. 키포인트는 두 가지. 첫째, 문건이 유출됐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둘째, 그 내용이 모두 틀렸다는 거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그렇죠. 반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거죠. 검찰이 이미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수사는 유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머지는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수사 종결할 걸로 보인다라고 예,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수석 비서관이 올린 게 그 내용도 틀렸다. 그러고도 빼돌렸다. 그러면 그 청와대는 거의 해체 수준이거든 이거는. 해체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의 거죠? 그 수준이라고요. 이건 뭐 저기 청와대 수석급 이상, 비서관급 이상 다 동반 퇴진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저기 광우병 파동 때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 정도의 그 국정 붕괴 현상이거든요. 이걸 자꾸 유체이탈 화법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세계일보가 계속 이 문제를 지금 그나마 그래도 계속 그 끌고 가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박경정이 그 공직기강 비서실의 그 동향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가지고 입을 연 게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의하면 그 여러 곳을 탐문을 하고 그 십상시 모임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아서 그렇죠. 이걸 내부 고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검증해서 올렸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세계일보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보도는 찌라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이 정도 동향 문건을 작성할 수준이면 그것도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거라면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 동향도 아니고 특별 동향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 관계된 잘못 쓰면 아다르고 어다르고 콤마 하나 잘못 찍어도 집 모가지가 날아가는 매우 특별한 보고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그것을 내부 제보를 받아가지고 검증해서 올렸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세계일보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뭐 세계일보 측에서도 이건 입수할 당시부터 취재가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미 다 취재해 놓은 걸 하나씩 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 설령 이 보고서 내용이 100%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국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비선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명확히 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빨리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는 그 밑에 공직비서실 라인에 충정이 있었던 거라고 봐요. 이거는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네, 이 보고서를 썼을 때 이 사람들 베테랑 요원인데 모가지가 12개입니까? 자기들이 뭐 공직생활 천년만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찌라시 수준이라고 격하는 지금 우리 저기 박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그런데 감히 나를 이러면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그리고 감히 문건을 노출시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내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오늘 수위가 높다. 김종대. 이번 사건의 특징은 네.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은 이 청와대에 몸담았거나 이 정부에 몸담았던 고위 관료들이 그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니까 제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게 60% 맞다. 청와대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 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60%다 딱 말했습니다. 바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몸담은 지 작년까지 있었는데 네. 금방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지난번에 월요일 날 바로 시작할 때 우리 김정대 편집장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른바 그 문체부 사건 네.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지, 계속 핵심적 그게 이슈가 하나 있단 그래도 말입니다. 나 감각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그랬어. 1등의 감각이 견인차야.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하고 한겨레가 그 이튿날부터 쭉쭉쭉쭉 쓰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제 그 문체부 건에 대해서도 이게 뭐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니까 문체부 장관이 또 직접 나서서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정황을 볼 때 뭐 되게 맞는 거다 이렇게 또 문체부 장관이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부정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의 어떤 그 비선 세력들 간의 암투에서부터 이제는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전에 청와대에 몸담았거나 장관이었던 사람들이 대리 전쟁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사람들과의
과거에 굉장히 심각한 암투가 있지 않았다 한다면은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놓고 이게 찌라시다 그러면은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은 김정은 편집장 말한 것처럼 심히 불쾌한 것이죠. 불쾌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가지고 이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당나라 군대. 그렇죠. 아.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가지고 네. 한 번도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능력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당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사실은 오다가 지쳤어. 절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무기력한 무능력한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 암투를 벌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리전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 당나라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네. 보는데 저는 몽고 군대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당나라가 아니라 또 몽고 군대. 왜냐하면은 이 몽골의 문화라는 건 무당 문화입니다. 그래서 2인자를 내세워서 무당이 왕이에요. 그런데 일기예보 잘못하고 뭐 저기 전쟁에 대해 예측을 잘못하면 바로 목을 치고 다음 무당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대통령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 뽑아놓고 조지는 문화거든. 이게 아주 우리는 체질화돼 있다고. 네. 이게 몽골의 그 무당 문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한 권력자라고 자신이 느끼는 순간 2인자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네. 묘하게 오래 들어와서 기춘대왕건 즉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 전반에 너무 힘이 커진다는 이런 어떤 그 견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기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견제와 균형을 자율적으로 마치 권력은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비선이나 또 다른 권력자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제가 청와대 그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의 그 스타일을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건 말이죠. 비서관 행정관들이 대통령 본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십상시 빼고는. 그러니까요. 본 사람이었거든요. 전부 김기춘 실장이 직접 통제하는 공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비서관들이 자기 수석보다 비서실장방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안보실에 국방비서관, 외교비서관이 있으면은 네. 김관진 안보실장보다 김기춘 실장의 보고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저기 NSC 상임위가 열릴 때 거기서부터 실장이 들어와 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거 나한테 보고해 저거 나한테 보고해 하면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아주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무력화되겠죠. 다른 수석들 처지가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쭉쭉 장악을 해가지고 보고서 정리하는 게 김기춘 실장인데 이분은 뭐냐 하면 맞으면 도서관 사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책꽂이에 잘 꽂아놓는 사람. 요거는 대통령이 볼 거, 요거는 보다 말 거, 요건 참고 안 해도 될 거. 이 역할이 원래. 있는데 예, 이거 하나 갖고 다 통치한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그런데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한 사람한테 쏠리는 순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선이 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직원들은. 이게 공적 시스템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정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쏠린다 싶으면 누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시대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인자 되자마자 김종필 제거당했죠. 김명옥 제거당했죠. 그다음에 윤필용 제거당했죠. 그다음에 김재규 경호실이 이제 힘으로 넘어가니까 김재규가 차지철을 제거하고 이제 유신의 심장까지 쏴버리는 계속 그렇게 된 거고 북한 보십시오. 장성택이 2인자 좀 되는 듯 했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라는 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냐고. 바로 군부라는 또 다른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작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작사를. 이게 바로 독재에서 2인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를 안 키운대잖아요. 안 끊는다. 진돗개가 2인자라니까. 진돗개. 진돗개가 2인자야 실세야. 근데 진돗개가 곁에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 더 곁에 있는 것도 있지 뭐 사실은. 내가 너무 은밀해서 얘기 안 해.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게 외화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청와대 모임에서도 이 국가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기보다도 그냥
뭐 각하를 뭐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의 이제 용비어천가 수준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정책이 아니라 주로 이 정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대부분 다 인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라는 거는 인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라는 거는 네 편 내 편 싸우는 거예요.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편이 갈라져 가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싸우는 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갈등이 표출되는 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고비처 고위공직자 이걸 비리 이제 수사처. 만들겠다는 예.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는 이제 그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특별감찰관 제도 네. 이걸 이제 두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둬가지고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파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특별검사한테 넘겨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이제 기존의 청와대 민정 라인들이 그 역할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당시에 여야 후보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은 민정 라인들이 제대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못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약들이 제시됐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약은 그냥 헌신짝 읽고, 버리듯이 네. 버리는 이런 게 이제 이 정부의 특징이니까 아예 제도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특별감찰관인가 하는 거는 지금 임명도 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민정 기능들이 이제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옛날로 이제 돌아간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한다고 서로 이제 니는 내 피야 내 피야 네 피 내 피 가르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사갈등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뭐 누구 잘라라 뭐 누구 경질시켜라 네. 뭐 대통령의 측근 중에 누구가 있는데 걔가 근본도 없는 놈이니까 잘라라 예. 비서실장 뭐 걔 검찰 손질한 다음에 비서실장 날려라. 아니 문체부 국과장 실무성까지 다 수첩 가져와가지고 실명 적시하면서 하고 이틀 뒤에 제대로 됐는지 인사조치 됐는지 확인까지 그렇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셔. 아니,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예. 있으니까 거기에 비선 라인들이 개입해가지고 네 편 네. 싸우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렇죠. 이번 현상의 예. 특징인 것이죠.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도 제도는 있고 실제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임명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빨리 특별감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예방될 수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예방되었거나 정치권. 또는 그렇죠. 이렇게 일찍 터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소. 임기 말까지 그런데 또 갈 수 있었겠죠. 아예 이제 임명조차 하지 않고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제도를 본인 스스로 무력화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서 빵 프로다. 예? 정호성 비서관이 빵 프로다. 그럼 그 이튿날 조홍천 60%다. 딱 받아. 그리고 나서 그 문체부 국과장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그러면 좀 있다가 장관이 맞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서로 장기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 신문에서 이렇게 썼으면 이게 맞는 거야 어쩌고 이러면 그 이튿날 딱 확인을 고위공직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지 그랬더니 정치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비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기 말도 아닌데 벌써부터 불만을 이런 식으로 맞다. 60%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 모른다. 다들 신문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인사가 아니라 비선 조직에서 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비선 플러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선거 당시에 네. 경제 민주화와 복지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했던 거의 그 진보의 언어로 박근혜 대통령을 채색해버린 그렇죠. 진보의 언어로 집권하게 만든 그 개국 공신들은 지금 권력의 근처에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전문 용어로 토사구팽. 네, 토사구팽. 그러니까 진짜 똥개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남았던지 자기들끼리 모임만 하고 네. 구체적으로 뭔 행동을 안 취하다가 이제 슬슬 밖으로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윤선의 팟짱에도 이상돈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나 그거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래 얘기했죠. 사실은
김종인 씨 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네. 그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신 이분도 진즉 나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포철 회장 뭐 한마평 명단에 자기 신문에 이름이 나가고 이름이 나오는 거야.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대학 총장 이름에 자기 이름 나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회초리를 들려다 잠깐 이래다 여태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모임 멤버가 한 대여섯 명 됐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이제 회초리를 다 들기로 약속을 하고 네. 이분들이 이제 앉아서 좌담회를 하면 내가 이걸 받아 적는 걸로 해서 네. 김종대 작가가 이걸 쓰고 네. 문답식으로 책을 내는 걸 얘기가 거의 다 됐는데 네. 그 포철 회장으로 김종인 회장이 거명되고 나서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하지 말자. 미안하다. 이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책 내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비선 라인들이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책 내는 거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따졌지. 아니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그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외교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 가정교사인데 김종대 색깔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색깔이 강하니까 내가 적임자 아니냐. 출판사 얘기까지 다 해놨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도 그런 그 취재를 그분들 가운데 가정교사 멤버 중에 한 분인데 그 이분이 이제 이상하다. 그 언제였냐면은 저 때부터예요. 그 윤창중 대변인 사태 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보자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뒤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던 거예요. 청와대에. 그런데 자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헷갈려서 2년을 참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실 일이 이제는 없다. 문제는 이제 이 정권의 권력 본색이 거의 다 드러난 상황이고 또 사실은 이런 어떤 비선 논란 와중에 앞으로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과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조로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권력 관리에도 급급해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라는 게 너무나 편리하다는 것을 이미 다 맛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국정 방향이 재벌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부자를 증세하면서 이게 민주화와 복지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빵 프로. 빵 프로입니다. 예, 그러면 저쪽은 또 60%라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아서는 안 돼요. 예, 그게 찌라시예요. 예, 대통령 선거 공약만한 찌라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NLL 저기 노무현이 양보했다는 찌라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간첩 조작해는 그 저기 국정원 찌라시는 또 어디 갔습니까? 찌라시로 얘기하자면 이 정권이 찌라시 정권이에요. 사실은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욕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권력을 관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정권이 내년 2015년이면 이제 집권 4년 차 아닙니까? 3년 차가 3년 차 아닙니까? 네. 이제 중후반부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그 민주화와 통일과 개혁과 복지를 과연 이 정부에게 기대를 거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쪽으로 거의 판명이 났을 때 그동안 잠복해 있던 반신반의론자, 예, 이 그레이존 즉 회색지대의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돼 있다. 요거 한 방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휘청거리면 그 사람들이 뛰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권력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좀 관리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가니까 박 대통령께서 친히 새누리당 의원들과 지도부를 어제 긴급 불러서 좀 나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얘기예요. 각하. 장윤선의 팟짱.
이게 저희가 농담할 때 그래. 특히 그 팟캐스트에서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하 발언을 무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번이나 했어요. 각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참. 전직 청와대 뭐라고 얘기 전직 좀 청와대 해봐. 행정관 아니 청와대 안에서 각하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상상도 못했지. 상상도 못해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 각하라는 용어를 폐기 처분한 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공약이었어요. 네. 선거 연설 때 나는 각하란 말 안 쓰겠습니다.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각하는 그냥 찌라시나 나올 용어인데 그걸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전략으로 생각하는 게 뭐 지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문서 유출 문제만 네. 이제 국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문서 유출 문제만 국한시키면은 이게 수습이 될 거라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수습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문서 유출 어떤 그 사건이 이제 미국의 그 2002년도에 이른바 이제 리크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2003년도 이라크를 공격할 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명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리크게이트가 됐냐면은 2002년도에 이제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로부터 대량 살상 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을 수입했는지를 조사해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라크 주재 당시 이제 윌슨이라는 대리 대사한테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윌슨이 니제르에 가서 조사를 잘 해보니까 니제르하고 이라크하고 그 우라늄 거래를 안 했어요. 그걸 안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원료 이라크가 수입 안 했다. 그랬는데 2003년 1월달에 부시 대통령께서 그 이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니까 이라크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고 뉴욕 타임즈에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이제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 윌슨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는 네. CIA 요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다. 그런데 딥스로트가 있었건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CIA 요원은 윌슨의 부인이다.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공개해 버립니다. 딥스로트가 아니라 그냥 부인.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벨리 플랜이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플레임 게이트라고 이제 벨리 플레임 윌슨입니다. 부인 이름이. 그래서 그걸 또 플레임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75년도에 그 정보원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암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연방법에 따라가지고 정보원에 특히 비밀 공작을 하는 정보원의 이름을 누출시킬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레임이라는 CIA에서 중동에서 비밀 공작을 하는 요원의 이름이 공개돼 버렸으니까 이제 문제는 누가 이걸 유출했느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유출한 정보를 제공한 어떤 그 기사를 쓴 뉴욕 타임즈 기자를 이제 또 구속시키고 뭐 엉뚱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일보 기자. 근데 이제 세계일보 압수수색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네. 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백악관의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사람이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윌슨이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네.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유출하고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게이트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게이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닉슨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리크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리크게이트 사건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백악관이 어떤 자신들의 부도덕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한 이런 사례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에 그 사건이 2006년도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요인이 됐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핵심적인 거는 전쟁 피로도 때문이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일으키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반발해가지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됐는데 네. 결국은 그 리크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수습하고 뒤집고 그렇게 하려 하더라도 국민의 60%는 네. 그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가장 정확한 해결책은 뭐냐면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이 가운데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정윤회 씨는 이르면 9일, 그러니까 내일 혹은 모레 네, 검찰에 출두한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요. 박지만 씨가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 해외로 출국을 일단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냐면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완전히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동남아의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는데 이걸 좀 땡겨서 예정보다 좀 땡겨서 일찍 출발을 한다는 거고 연말쯤 돌아온다. 뭐 이런 건데요. 서양희 씨 부인이 셋째를 또 임신했다는 이런 또 소식까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저출산 시대에 아주 좋은 일인데, 예, 근데 이를테면은 지금 하나는 수사를 받고 하나는 외국으로 떠나는 이런 수순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면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일까? 박 대통령의 출구 전략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출구 전략 하기 전에 네. 그 어떤 박지만 씨의 네. 해외 여행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에 저는 배경이 되는 게 박근령 씨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네. 여동생. 작은 누나. 예, 박지만 씨의 작은 누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데 박근혜 네. 대통령하고 이 박근영 씨하고는 옛날부터 유경재단 운영 문제를 놓고도 많은 그렇죠. 갈등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영 씨가 언론하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영 씨에 따르면은 지만이가 조금 있으면은 정말 지만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한 방 터뜨릴 거다. 또 이렇게 박근영 씨가 이미 말을 하면서 권력의 암투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청와대 핵심 인사말로 나왔어요. 당연히 기사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가 박지만 씨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윤회 씨야 뭐 이거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 3인방들이 정윤회 씨하고 연결 속에서 고소인이니까요. 예, 그렇죠. 또 고소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박지만 씨는 더 이상 박지만 씨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만들려면은 결국은 박지만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건 당연한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물론 그 우리 김창수 형 얘기가 다 맞겠죠. 네. 뭐 옛날에도 그 박정희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일단 예. 나가 있어라. 우리 나가 있어. 우리 저기 김종필 그 총재께서도 나가 계셨잖아요. 나가 그러면서 계셨죠.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네.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간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자의반 타의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방송의 격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할 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금 대통령의 사생활 갖고 우리가 지금 좀 물어뜯고 있어요. 사실은 진돗개처럼. 예. 그런데 그 사실은 대통령도 사생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선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자신 있는 대통령도 사실은 이 헌정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특히 마를린 멀로와의 그 연문 이거는 마를린 멀로의 자살과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 사망과도 예, 아주 제가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FBI 국장이 케네디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문제 삼으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면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법무부 장관이 이걸 막습니다. 이거 한국 같으면 탄핵감이에요.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시점에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사건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여배우와 연문설로. 연문설이. 예.
그리고 애 나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 그 나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은 인기가 더 좋아지는 게 네. 불란서예요. 네. 그죠? 네. 그 여자한테 의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곁을 떠났다. 내 옆에 안 온다. 해외로 내보낸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관리는 이건 아주 그 구태의연한 네. 고전적인 수법이고 대통령 사생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사라진 7시간에 주름살 편은 시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됐어요. 아니, 확인은 안 내가 됐지만. 확인됐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나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저기 뭐냐 우리가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분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왜 문제냐? 그 사생활이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할 때. 그렇죠. 그게 문제죠. 요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때가. 그런데 공적 시스템에 있는 그 저기 주요 지기자들은 한마디로 쪽팔린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하는 거야? 내가 굴욕을 당하는 거야? 국가가 이렇게 우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지금 그게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여줄 자세는 뭐냐? 진솔하면서 진정성 있는 국민들에게 자기의 부덕을 고백하고 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이럴 때는 밝히면서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겁니다. 이걸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이제 국민과 한판 싸워보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네. 누구 주먹이 더 센지 한번 겨뤄보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네. 얘가 한번 해보자고. 네. 누가 이기나? 아직도 해보자고. 해봐.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구 전략도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뭐 다 사생활 저는 대통령의 사생활이 왜 없습니까? 있어야죠. 있어야 되고 다 존중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의해서 통제받거나 배관시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구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짤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제안?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 예측. 예, 우선은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당장 눈에 띄는 게 이번 주 12월 11일인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또 해외로. 이번엔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아세안 네. 10개국 정상들이 부산에 찾아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11일?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예. 일정상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아세안은 우리한테 점점 더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에서 항상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라는 그런 동아시아에서 안보 문제에 관련된 다자 회의가 열리고 있고 이걸 주최하는 나라들이 아세안 10개국이고요. 또한 이제 아세안의 무역 규모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미국하고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우리하고 네네. 아세안 10개국하고 무역 규모가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엔에서 우리가 어떤 유엔 외교를 할 때도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뭐 인사에 있어서 뭐 불통이다. 그래서 원래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인사가 거의 이제 망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네네.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일정상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이 부산에 오면은 이게 이제 상황을 조금 진전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뽑아들 수 있는 또 비장의 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북한은 이리 있어도 도움이 되고 저리 있어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 맞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해주듯이 오늘 아침 신문에 통일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북한이 원하는 것과 남한이 원하는 것들을 교환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오이사 조치도 해제할 수 있고 네. 또 오이사 조치 해제를 통해 가지고 드레스덴 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 북한하고의 뭐 회담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카드를 뽑아 들고 실제로 진전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카드를 흔드는 정도는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항상 양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을 물타기 하거나 또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과거에 본다면은 북풍 유도 사건 같은 것들이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적으로 또
굉장한 어떤 뭐 공안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만들어진다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키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은 네. 변형된 형태의 북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못 키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어떤 외치라든가 남북관계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면 전환을 한다거나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해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외교 일정대로 네. 진행이 나가고 남북관계는 또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년이 분단 70년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거를 어떻게 국내 정치하고 연결시키는 꼼수를 둔다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는 그것과 분리시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이고 외교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이제 실질적으로 탈출구랄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담을 하신들 이 문제가 수그러 들 수 있을까요? 저는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외부적인 어떤 하나의 그 화장술이라고 보고 네. 진짜 이것에 대한 출구 전략은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적 쇄신이거든요. 이걸 정말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형식적인 인적 쇄신은 표방할 거라고 봅니다. 마침 행정 인사처인가요? 혁신처, 인사혁신처가 출범이 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 한판 벌려볼 만하죠. 그럴 때 아마 고강도 사정이 또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방산비리 수사다 무슨 기강잡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부패 척결 이런 것과 인사 쇄신을 맞물려서 한번 뒤섞어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의 출구 전략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용어 있잖아요, 적폐. 적폐. 내가 보기엔 본인이 적폐 그 자체인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척결한다고 하면서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군 인사 같은 경우 특히 관심사예요. 네. 박지만 씨가 이제 해외 출국했을 때 육사 37기들 개털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많이 군단장으로 진출시켜놔서 이제는 없애기도 곤란해 사실은. 그래요. 너무 많이 깔아줬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군인사를 새로 포맷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사실. 네. 예,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인적 쇄신 그러면서 어떤 그 부패를 척결하면서 어떤 면모는 좀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네. 근본적 혁신은 아니지만 적폐는 그대로 남는 건데도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어쩌면 그게 가장 국민들한테는 또 납득이 될 만한 출구 전략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야당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이 문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어저께 이제 고발장은 제출하셨던데 어떤 방식으로 핸들링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진실 규명하는 것. 국민들이 제일 궁금하니까 진실 규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 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네.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고 그래야죠. 네. 자, 저희가 연 2주째 이 답답한 국내 정치에 쑥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연말까지 이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계속 팩트 파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 한들 그 다음에 이게 잠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살짝 부담스럽나? 아니 자꾸 답답하다 그랬는데 난 재밌어. 되게 재밌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리크게이트 이후에 리크게이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보는 거는 어떤 흥미를 가지고 보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나가는데 하나의 증언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팟캐스트 팟짱도 증언자가 돼서 이 시대의 기록으로 요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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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